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대 총선 이후 보수 진영이 길을 잃었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참패한 보수 진영이 아직까지 충격과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의 위기 속에서 참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하기보다는 당내 갈등으로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보수의 쇄신은 요원해 보인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보수 진영의 참패 원인과 앞으로 갈 길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초, 중, 고 등교 개혁과 앞으로 필요한 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m always walking to the same old place, just in case I see your face. I may be acting crazy now, it's getting late. You took my heart away, but I'll be okay, 'cause in my dream world, I'm still your dream girl. Ooh, I'm still your dream girl. 파우제는 해치지 않아요. 당신의 공간을. 기술적 안마의자를 넘어 예술적 휴식가전의 탄생. 파우제. 이제 이 세상이 작은 당신에게 Make your way. XT6 Cadillac. 지난 한 주간의 중요 뉴스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코로나 관련 소식부터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좀 더 긴장해달라며 강화한 방역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반발도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은 이제 많이 줄었고요. 해외 입국 사례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이 방역 방식도 전환점을 맞은 겁니다. 기대했던 일상으로에 대한 복귀에 대한 그 안도감, 반가움도 있는 반면에 이 재확산에 대한 긴장감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전국의 다른 지역과는 또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구시는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면서 이 정부안보다는 좀 더 강화한 방역 수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단 대구시가 운영하는 실내 공공시설이나 노인복지관 시설들은 휴관을 2주간 더 연장을 하고요. 그리고 신천지 교회 관련 시설 폐쇄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3일부터는 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는데요. 대중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걸 어길 경우에 고발 조치를 하고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 조치에 대해서 시민들 일각에서는 많은 반발을 보이고 있는데 시민들이 반발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헤드라인이요. 시민 덕에 위기를 넘겼다더니 벌금 따위로 겁박하나 이렇게 뽑았거든요. 이 보도는 시민들이 얼마나 동참해줄지 미지수다. 대구 시민들이요. 스스로 봉쇄를 선택했다고도 할 만한 의식을 보여줬는데 이런 명령을 내린 거는 좀 모욕적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피로감이 상당하거든요. 물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이 대구시가 정부보다 더 강화한 방역 수칙을 만든 배경도 다 이해는 되거든요. 하지만 이 마스크 의무화 같은 사안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기보다 이 시민들의 의견을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시 협박자가 자꾸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정부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급 전에도 후에도 효과에 대한 견해는 다양한데요. 보편적 복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네, 정부가 지급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요, 이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 이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번에 100만 원입니다. 이 지난 4일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그리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들에게는 현금으로 지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정부 지원금은 전 국민이 공통이지요. 네. 근데 지역별로는 지원금 차이가 난다고요? 네, 보도를 보면 경기도 쪽이 그렇다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네. 이 재난지원금에 앞서서 각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달리하고 그리고 지원 대상을 달리를 해서 준 네. 곳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네.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각각 대구는 긴급 생계자금 그리고 경상북도는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급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재난지원금을 중복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대구를 예로 들면 대구 지역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가 대구시에서 긴급 생계자금을 80만 원 받았다 하더라도 네. 여기에 정부 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지원금이 모두 1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돕자는 의미도 있지만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자는 또 그런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한 카드사는 재난 기본소득이 지급된 경기도와 이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그 가맹점 매출을 분석을 했는데 네. 보면은 경기 재난소득, 재난 기본소득이 지급됐던 경기 지역 가맹점 매출은 24% 늘었는데 네. 다른 지역은 17%였어요. 네. 효과가 있다 분석을 했는데 다른 보도는 대형마트 등 소비가 활발히 일어나는 유통 채널이 그 사용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이 소비 진작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돈을 돌게 해서 경기를 부양하자 아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 빚만 는다 이 논의 단계부터 의견이 팽팽했었는데요. 이제 우리도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이 보편적 복지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효과가 어떤지 그리고 시행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조금 더 촘촘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사망설로 한동안 국내외가 술렁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 출신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이런 추측에 힘을 실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 CNN이 우리 시간으로 지난달 21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수술 후에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첩보를 미국이 입수를 하고 주시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이후에 많은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 네. 중증설도 있었고요. 이럴 경우에 후계 구도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러다가 지난 2일에 김 위원장이 비료 공장 방문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 추측 보도들은 모두 일단락이 됐습니다. 네. 이런 논란의 중심에 북한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래통합당 태영호 당선인은 그 CNN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김 위원장이 스스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또 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인은 사망을 99% 확신한다면서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거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 생존이 확인된 뒤에 한 이틀 정도 지나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요, 북한 출신의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발언이 국민들의 혼란을 더 가중시켰다면서 미래통합당이 사과를 하고 또 공식적으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네. 미래통합당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들에게서는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GP 총격 사건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이 없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두 당선인을 국방위나 정보위 같은 이 고급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에서는 배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남북 관계와 대북 정책에 일조를 하겠다면서 정치권에 들어선 두 분 말의 무게를 짊어지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네. 거기다 더해서 그 말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코로나 확산에 2달 넘게 문을 닫았던 학교도 이제 다시 문을 엽니다. 이 교육부가 지난 4일에 등교 수업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대학 입시 준비가 급한 고3이 13일에 등교를 하고요. 나머지 학년들은 일주일 뒤인 20일부터 3차례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등교를 합니다. 네. 이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이 많았던 지난달 30일부터 5일까지의 이 황금 연휴 2주는 지나봐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른 겁니다. 네.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고학년에서 시작해서 저학년도 내려갔는데 개학은 이 순서가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3을 제외하면 1단계 등교 수업은
고2, 네. 중3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고요. 네. 여기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79일 만에 개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학년과 유치원이 우선 등교를 하는 건 이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런 분석이 작용을 했습니다. 물론 등교 수업 방식은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3뿐만 아니고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초, 중, 고등학교는 전 학년이 13일부터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마스크를 쓰기에는 등교 수업이 무리가 있다.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앞서 언급된 등교 수업 방안과 관련해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실 텐데 특히나 우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등교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발표를 했고 얼마 전에 또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도 이 자세한 사항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항을 좀 설명을 좀 주실까요? 제가 이 도표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개학 일정은 교육부에서 발표했는 날짜하고 같습니다. 네. 다만 우리 대구의 경우는 상황이 매우 특수하고 아직 안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요. 등교 방식은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원래 5월 20일경에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네. 저희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안심 등교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부제 수업을 하는데요. 우리가 20명인 경우에는 4명이 학교에 월요일 이제 첫날 오게 됩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순차 등교를 하게 되어서 초등학교 3학년은 5월 27일 날 또 다시 등교를 합니다. 네. 3학년은 5월 27일, 28일 3일 동안 등교를 해야 되는데요. 3부제 등교를 합니다. 네. 한반 정원이 30명인 학생들은 10명씩 요일별로 등교를 합니다. 네. 그리고 6월 1일 월요일에는 초등학교 전체가 등교를 시작을 합니다. 네. 이때 등교도 전체 한꺼번에 등교하는 게 아니고 격일 등교를 하게 네.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3을 제외하고는 격일 등교가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나 1학년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들은 격주 단위의 수업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교실이 보통은 한 층에 한 학년이 전부 같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물리적으로 층을 좀 바꾸었습니다. 1학년이 1층과 2층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1학년이 등교하게 되면은 1학년 1반, 1학년 2반은 밑에 층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2학년이 등교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교실들이 빌 수가 있습니다. 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2학년이 등교하면 1학년이 등교하지 않아서 옆반 교실이 비어서 복도나 화장실 그리고 급식을 할 때도 간격을 넓힐 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등교하는 학생들은 학교 와서 하는 날은 와서 학교에 수업을 예.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집에서 네, 집에서 원격으로. 지금까지 했던 원격 수업을 그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다 전면 개학은 언제쯤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일시에 정상적으로 등교하는 부분은 대구의 상황을 고려해서 추이를 봐가면서 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안전하게 등교가 되고 그리고 코로나 감염자 수도 완전히 없어지는 그 즈음해서 네. 학교 단위로 해서 샘플 검사를 해서 네. 확진 학생이 없는 경우에 전면 등교를 시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를 하실 생각인가? 네, 지금까지는 아이들의 안전과 여러 가지 개인 수칙을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네. 이러한 방법을 당분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학교에서 생활 수칙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중점적으로 교육청에서 관심을 두고 있고 학생들에게 이 수칙을 지켜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발열이나 두통 이렇게
아이들의 경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증상이 나타나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등교하기 전에 몸이 우리 아이가 열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기침을 하는지를 좀 면밀하게 관찰해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교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등교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시켜주고 그리고 손을 자주 씻도록 도와주시고요. 학교에도 오면은 선생님들이 교문에서 아이들의 발열부터 체크하시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교실에 오면은 담임 선생님이 먼저 출근하셔서 교실 전체를 환기를 시키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학교 수업이 끝날 때마다 또다시 재환기를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가급적이면 교실 수업을 전체를 끝날 때까지 전체 지도를 하시고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방과 후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복도나 화장실 등을 지원할 수 네.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우리 학생들이 학교 교실에서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엄청나게 힘들 텐데. 저희 어린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면 이제 그걸 감안해서라도 좀 기온을 낮추기 위해서 에어컨을 틀게 되지 않습니까? 이미 그 세부 내용에 보면 뭐 창문을 3분의 1 이상 개방하고 에어컨을 사용하기를 권장한다고 하셨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근데 우선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적당한 기온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또 아이들이 한 학급에 많이 있으면 그 온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려면 에어컨을 켜지 않을 수가 없는 네. 상황이어서요. 네. 저희는 환기를 자주 하면서 에어컨을 켰을 때도 어느 정도 환기를 좀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지면 이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해서 에어컨을 켜고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서 기온을 떨어뜨리도록 네. 그런 안내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확진자가 혹시 학교에서 발견되거나 집단 감염 증상이 발병을 하게 되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즉시 그 학생은 보건소에서 통보를 오는 동시에 이제 저희가 인지를 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 학생은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제 그 검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곧바로 격리로 들어가는데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격리된 학생이 증상에 따라서 생활치료실로 가서 치료를 받게 하거나 네. 증상이 좀 무거운 학생은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 이제 아이들이 수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기나 그다음에 인터넷이 되는 통신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다만 이제 확진이 되기 전에 이 아이가 확진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그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발열이 있거나 이러면은 저희가 일시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도록 관찰실을 만들어 뒀습니다. 거기에서 지속 관찰해서 열이 내리지 않거나 증상이 아무래도 코로나와 유사한 증상일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즉시 학부모도 오시라고 해서 네. 함께 보건소와 우리하고 전부 다 개별 학교가 연결된 보건소가 있습니다. 네. 관할 보건소로 즉시 이송을 해야 됩니다. 네. 등교 예약할 때마다 싱가포르의 사례를 봐라,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등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싱가포르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우리가 뭘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계신 걸 말씀해 주시죠. 저도 싱가포르 사례를 굉장히 여러 번 찾아보고 데이터도 보고 네. 이제 그 학술지 기재된 내용도 봤는데요. 일단 이제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약간의 증세만 있어도 등교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컨디션을 켰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에 선생님들이 철저하게
좀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잠시라도 특히 교실 안에 있는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한시라도 빠뜨리게 되면 순식간에 그 아이들의 활동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감염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그런 의미에서 준비는 충분히 해주셨나요? 예, 일단은 저희 아이들이 등교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외에 학교 생활을 하면서 부딪히거나 분실하거나 훼손됐을 경우에는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학급 단위로 이미 배치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한 20일 분량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착용하고 부족한 부분, 훼손된 부분을 제공해 준다면 상당 기간 버틸 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2차 대유행이 오지 않을까를 계속 걱정을 해서 네. 교육 현장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비나 준비는 미리 좀 철저하게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제안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도 이걸 준비하고 있으시죠? 네. 사실 이제 좀 전에 제가 전면 등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이 만일의 경우에 대유행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버틸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이유도 네. 만약에 대유행이 되어서 극단적으로 학생 수를 줄여야 할 때도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5명에서 6명 돌봄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오프라인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진행한다면 앞으로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어느 정도의 오프라인 보완을 하면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면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좀 지금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하나만 더 여쭙고 네. 여름 방학은 언제 하게 됩니까? 지금 이제 5월 13일부터 이제 순차적 개학이 된다면 초등학생은 7월 말 정도 예정하고 있고요. 네. 고3의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이번 여름방학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1, 2는 2주일, 네. 그리고 이제 중학생은 한 8월 초 정도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네. 가능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너무 바쁘시고 힘드신 와중에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1대) 총선 참패 이후 보수의 위기를 말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내리 네 번째 전국 단위 선거에서 패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은 개헌 저지선을 겨우 넘기는 103석을 얻는 데 그쳐 정치적 입지도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드 시간에서는 보수 참패의 원인과 앞으로 갈 길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패널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동구갑에서 당선되신 류성걸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김태일 인력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 선거에 대한 분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따로 사회로 총선에 대한 분석을 더 해볼 필요는 여기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전문가도 예상하지 못한 정말 역대급 참패를 보수 진영이 당했기 때문에 이 참패에 대한 생각을 두 분께 먼저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먼저 당사자이시죠. 유성걸 당선인께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저희 정치권 특히 저희 당에 보낸 평가는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싸늘한 외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참패에 대한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또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수십 가지 더 많게는 수백 가지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우리 당이 보수 정당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은 것은 국민의 마음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정당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마음을 잃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이번 선거 결과를 압축하면 여당의 승리가 아니라 야당의 패배다 하는 말이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고 야당이 정말 기대할 게 없다라고 하는 국민적 실망감이 이번 선거 결과로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상 총선이라는 것은 집권 여당에 대한 이제 평가적 선거입니다. 네. 그런데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야당 심판이 되었습니다.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거에 잘못 임했다라고 하는 아주 단기적인 그런 전략적 전술적 실패도 있지만 네. 보다 길게 보수 정당이 누적해 왔던 그런 문제점들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번 선거에 임했던 것이다. 이렇게 네.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이번 결과가 보수의 몰락이 아니고 보수라는 이념적 가치에 대한 배격이나 주류의 전환이 아니라 이번 야당이 보수의 가치를 어쩌면 잘 구현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분석으로 들리는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 세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보수의 가치의 위기와 실패냐, 네. 아니면 보수 진영과 정당의 실패와 위기냐, 네. 아니면 보수 정치인의 위기냐, 뭐 이렇게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세 가지가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을 보수 정치인과 보수 세력이 잘 담아내지 못한 탓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주류의 변화라는 의미는 이런 걸 겁니다. IMF 이후에 우리의 그 정치 지형이 과거에는 보수 우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면 많은 국민들이 진보적 가치를 많이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것이 IMF 이후의 중요한 변화이고 또 사회 경제적인 양극화라든지 뭐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 있는 현상인데 보수 진영과 보수 정치인들이 이런 변화를 착목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네. 있죠. 유승걸 당선인께서 내부에 계시니까요. 내부의 분위기를 보시면 외부에서는 보수의 몰락이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주류가 변했다고도 하는데 여전히 내부에서 들리는 심심치 않은 얘기들을 보면 이번에 코로나라든지 이 여건적으로 좀 좋지 않아서 대패를 했을 뿐 사실은 전체적인 보수 진보의 구도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그다음에 주류의 변화 40대, 50대 층의 지지가 진보 측으로 많이 넘어간 것까지를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과도하게 우리 국민들이 지지를 한 것이라는 내부의 목소리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보수의 가치 관련돼서 좀 전에 우리 김태일 교수님 말씀을 하셨듯이 보수의 가치가 물론 조금씩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는 보수의 가치의 변화 이것보다는 보수 정당이 그 보수의 가치를 국민들께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참패를 했다 또 주류가 바뀌었다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연령이라는 게 10년 전하고는 10년 전에 30대였던 분이 40대가 되고 40대가 50대가 됐기 때문에 그때의 주류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그러한 민심을 세대가 이동이 되고 시간이 바뀌고 했던 것을 더 정확하게 읽지 못했다는데 원인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기 두 분이 지금 말씀 중에 동의하시는 건 뭐냐면 보수 가치 자체는 조금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지만 보수라는 가치 자체가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구현해내는 정당이 잘 하지 못해서 이번에 이런 결과를 빚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두 분이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빚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지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지적 자체를 되새기는 것보다는 그 지적을 과연 새로 출범한 집행부나 대표들이 극복하는 방향이나 가능성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수 대통합 얘기 나올 때부터 교수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면 아마
결과가 참혹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은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보수 진영의 분들께서 해주셨던 말이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는 지금 이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질 때가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때 제가 들었던 느낌은 묻고 너 빨리 지나가야 된다. 이 해결을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그 결과 사실은 탄핵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총선을 치른 거죠. 근데 지금은 새로 출범한 집행부에서는 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걸로 보이는 이 탄핵의 문제를 정리하고 진행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 교수님?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네. 이 보수 정당이 국민의 신임을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필수 요소입니다. 네. 그동안 탄핵 이후에 아무도 달라진 것이 없다. 이것이 이제 국민들의 전체적인 평가이고요. 네. 또 이번에 미래통합당을 만들긴 했습니다마는 뭐 통합이 우선이냐 혁신이 우선이냐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뭐 선거가 다가오니까 통합이 혁신이다 이렇게 얼버무려 가지고 선거를 치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선거 실패했어요. 황교안 대표가 물러나면서 통합을 했는데 유기적인 결합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진단하고 물러나셨더라고요. 네. 저는 그 말씀조차도 지금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통합의 그 결합도라든지 또 그 밀도가 낮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통합은 했을 때 혁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국민들의 어떤 싸늘한 심판을 받았다고 본다면 네. 그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라도 다시 되새기고 그 점을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유승열 당선인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탄핵이라고 상징되는 건 인적 쇄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인적 쇄신 문제고 이 지점에 대해서도 당내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는 탄핵이라는 이 자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 역사상에 처음 있었던 사항이고 그러면 탄핵 이후에 왜 탄핵이 일어났고 또 탄핵의 책임은 어떤 거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반성과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연결이 돼서 이번 보수 저희 미래통합당이 참패를 당했던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인적 쇄신 개혁했어야 됐습니다. 이 탄핵에 대한 성찰 없이 20대 국회 내내 그냥 어깃장 놓는 걸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인적 쇄신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묻고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을 이제 결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세력들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장목을 해야 됩니다. 네.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제 미래통합당이 어떤 세력들과 다시 결합을 할 것이고 어떤 세력들을 수혈해낼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뭐 뉴라이트라든지 또 민중당 계열의 진보 계열이라든지 또 YS 계열의 또 리버럴 세력들과의 결합을 통해서 쇄신했던 그런 계기를 지금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어디 눈을 뜨고 크게 뜨고 봐도 네. 새로운 결합할 세력도 잘 보이질 않고 네. 새로운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현재 미래통합당 인적 쇄신의 중요한 숙제이고 네. 딜레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라이트라든지 또는 또 새로운 인물에 관련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수 정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진보는 좀 다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생 운동을 했던 분들을 어떻게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진출 경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우리 보수 쪽에서 봤을 때는 그런 리더를 키우는 그런 장치가 상당히 미흡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청년 세대에 대해서 젊은 세대에 대해서 이번에 소통이 부족했다. 또 진출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리더는 젊을 때부터 20대, 30대부터 계속 키워가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 발굴을 하고 하는 어떤 학교 형태로 아카데미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맞습니다.
저 내부에서 이제 길러야 됩니다. 어디 네. 바깥에서 이렇게 수혈해서 쓰는 거는 아주 위험한 네. 일인데요. 근데 왜 길러지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정당 이성이 사라지고 개파 투쟁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파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놓고 보니까 좋은 사람을 쓰기가 어렵고 길러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이게 친박계 하고 거의 사활을 건 싸움을 했습니다. 네. 적보다가 더 미운 사이가 되어가지고 좋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 사람이다 하면 이제 안 쓰고 제거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천 파동이 났고 내부 분열이 생겼고 인적 자원은 고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미래통합당이 어떤 새로운 미래를 모색한다면 그런 개파적 이익을 넘어서는 그 정당 이성 차원의 뭔가 합리적 선택과 인재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네. 현재 마지막 판에 들어갔던 이 보수 혁신 그룹들이 과연 그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보수 쇄신의 그런 깃발을 계속 올려낼 수 있을 것인지 네. 이 점도 사실은 개파를 넘어서는 그런 보편적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네. 그것도 또 포말로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일단 뭐 참패는 했고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습을 빨리 하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요즘 나오는 말을 보면 이미 다음 대선은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대선에 보수의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자주 들리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사된 지지율을 보시면 창당 이래로 계속 지지율이 최악을 기록하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패 이후에도 보여주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모습들에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게 이것은 믿을 만한 정당이 아니다. 수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아니면 우리가 선거에서 던진 메시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어떻게 보면 반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승걸 당선인께서 보시기에 지금 내부에서 이런 지적들이나 상황들에 대한 수습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 그 내부적으로 봤을 때의 비대위가 바람직한 건지 또는 지금 현 체제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될 건지 관련되는 사항도 사실은 보면은 말하야 뭐 자중질환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듣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떤 분을 정해놔놓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토론도 안 하고 또 의견도 듣지 않고 의견 들었다 하더라도 그 의견은 굉장히 단순하고 요식행위적인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저희들은 국민들께 진짜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교수님, 김종인 비대위가 삐걱대는 이유가 뭡니까? 내부의 쇄신의 동력이 없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쇄신을 하려면 그 쇄신을 이끌 지도자와 네. 또 쇄신의 명분과 가치 그리고 그것을 추진해낼 세력이 동력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 내부에 보면 그런 동력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좀 전에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존재했던 그 민본 21 같은 한나라당 내부의 혁신 그룹들 지금 없습니다. 네. 외부에 이번에 좀 헤어졌다가 다시 결합한 그룹을 이제 혁신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느냐? 별 힘이 보이질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지도자가 있느냐? 과거에 이 한나라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중요한 그 요소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박근혜라는 미래 지도자의 리더십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네. 또 하나는 이제 박세일 교수라는 어떤 경제가의 미래 비전이 존재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결합해서 보수 정당의 위기를 헤쳐나왔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내부에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박사를 초빙해서 뭔가 내부 쇄신을 해보겠다 하는 것인데요. 한 가지는 충족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인 박사는 박세일 교수와 더불어서 보수 진영 내부에 말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그 경세가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그런 경세적 비전은 김종인 박사가 제시할지 모르지만 동력을 만드는 일은 김종인 비대위 아니라 뭐 김종인 할아버지가 오셔도 네.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왜? 뭐 공천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무슨 선출된 권력도 아닌 이런 위임된 권력으로서의 비대위원장이 과연 뭘 해낼 수 있을 것이냐. 더욱이 8월 31일까지만 해라. 이렇게 또 그 권한을 제한하게 된다면
미래통합당의 그 비상대책위를 통한 쇄신은 상당히 멀어져 갈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좀 전망을 합니다. 네. 좀 섭섭하시겠지만 저는 분석가로서 그렇게 좀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괴멸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사멸이다, 없어질 거다라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는 앞뒤 좌우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앞으로 나가는 진짜 국민을 위해서 우리 보수 미래통합당의 존재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할 거라는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 관련돼서 비대위로 할 거냐, 결국 이제 비대위도 비상대책위원회가 관리형으로 할 건지 혁신형으로 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당선인 총회에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물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미래통합당에 처한 상황이 위기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라고 했을 때 위기의 실체가 뭐냐. 이 위기의 실체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총선 참패와 또 앞으로의 당의 정체성에 관련되는 위기라면은 그 위기 탈출을 위한 방안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 방안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거냐 하면은 비대위의 존속 기간도 저는 나올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단순히 관리형으로 간다. 그러면은 저는 길 필요가 없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생 결단을 하는 그런 식으로 결론을 네.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의견이 약간 다른 것이 이게 방안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 보수 정당의 쇄신 방안은요, 여의도 연구원 캐비넷 속에 수북이 쌓여 있고요, 또 지도부의 그 책상 서랍 속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미 뭐 김병준 비대위도 있었고 임명진 비대위도 있었고 뭐 비대위가 아까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그때마다 새로운 좌표 설정하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시나리오 만들고 또 그 방법에 대해서 다 정리해 나왔습니다. 문제는 어떤 지도력과 결단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느냐 하는 것이죠. 천막 당사 시절에 가졌던 그 한나라당의 어떤 결연함, 비감함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보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보수 정당의 지지자들조차도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교수님 말씀 중에는 이미 보수 진영이 어디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한 전략적인 목표, 진행의 방향 이런 것들은 충분히 토론이 돼서 비축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걸 예. 실행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과 그렇지. 세력의 동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출중한 그 대선 후보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그분 중심으로 뭔가 쇄신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그런 사람 말고 어떤 세력 중심의 쇄신을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스터 플랜 가지고는 충분한 것이 아니란 충분 조건이 아니란 뜻이죠. 네, 역으로 하도 당내 인적 갈등을 너무 주목하다 보니 프레임을 계속 놓쳐서 사실은 보수가 반성하고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전략적 비전이라든지 우리는 이런 것을 추구하겠다는 것을 더 강조를 해서 밀고 나가면서 뒤에 수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은 뒤로 싹 빠져 있고 전면에 등장한 내용들은 전부 다 내적 투쟁,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 누가 주류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만 보수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골몰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미래가 없다. 왜냐하면 저 당에는 전략적인 제한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목표 지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지해야겠느냐 이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에서는 뭐 충분히 이번 선거를 분석해서 새롭게 탄생하는 전략 비전이라든지 앞으로 뭐 정당의 목표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은 혼란스러워서 취합하고 뭐 정리는 안 되셨겠습니다만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당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제가 둔감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당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심 자체가 없어지면은 뭐 알아서 해라 또는 뭐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이 변하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서
다음에 수권을 할 수 있는 정당으로 태어나기를 원한다는 그게 저는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당권 투쟁이다, 또 내부적인 갈등이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밖으로 나타날 때는 국민들한테 우리 당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형태로 가려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내 투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예. 그래서 이 당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정체성을 이제 정의해야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당권 투쟁이 아니라 치열한 노선 투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이 내놓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우리가 내거는 깃발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헌법에 있는 얘기인데요.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누가 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키지 않는 정치 세력이 지금 이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이 정의해왔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는 대단히 협약하고 왜곡된 것이었다.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면서 그 자유민주주의가 갖는 폭넓은 그런 톨러런스는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그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주의와 등식화시켜 왔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시대 정신을 담아낼 수 없다고 하는 국민적 심판이 내려진 것이고요. 또 한반도의 평화 문제도 마찬가지죠. 보수 세력이 이루어왔던 업적조차 지금은 까먹고 있습니다. 가령 생각해 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7.4 남북 공동성명의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남북관계 이정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평화적 가치와 이정표는 보수 세력이 생산해낸 자산입니다. 이 역사적 자산을 지금 과연 승계하고 있느냐? 그럼 아스팔트 보수들이 내거는 그런 깃발, 그분들 사이에 가면 이런 것들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냥 상징만 이름만 그냥 소모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보수 세력이 역사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소중한 자산조차 지금 빛나게 하지 못하고 있는 대단히 협의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어 갈 것인지 하는 것이 미래통합당 성공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특히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말씀은 계속하고 있고요. 또 이거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혹시 사회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또 다른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강조를 해서 드리고, 특히 안보 보수라든지 반공권위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 하더라도 원론적인 또는 100%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있겠습니까? 다 혼합주의고 당연히 복지를 생각하고 형평성과 공평성을 다, 공정을 다 생각하는 그런 보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하신 협의하고 왜곡적이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보수라는 게 단순히 수구적인 그런 보수가 아니라 더 나아가고 국민의 삶을, 국민의 나라를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형태의 따뜻한 보수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 정권의 창출이라는 이런 차원을 본다면은 극단적인 극좌와 극우로 해서는 정권 창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도를 어떻게 점령을 하느냐, 중도를 어떻게 저희들 표로 연결하느냐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극좌나 극우를 저는 배척을 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려면은 따뜻한 보수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아스팔트 보수와 결별하는 것이 출발점인데요. 예. 과연 그거 잘 해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아스팔트 보수의 주장과 그 세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이 중도 진출의 발목을 잡은 결과이고 참담한 이제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이제 지목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 과연 아스팔트 보수를 멀리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아갈 것인지, 또 그런 또 어떤 새로운 어떤 보수의 이념적 지표를 열어갈 것인지. 그러니까 시장주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신자유주의의 그 출발점이 되었던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해서 이미 그건 문제가 있다, 넘어가자 하는 얘기는 보수의 경세가인 박세일의 공동체 자유주의나 또 김종인 경제민주화 그 주창의 깃발이 다 그것을 지적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아주 원형적인 그런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를 내걸면서 거기 조금 어긋나면 야 이거 무슨 빨갱이 아니냐, 사회주의 아니냐 이렇게
내 친이 중도층의 합리적인 지지자들이 지지를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잠깐만요.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이전에 선거 이전에도 맞지만 지금 미룬 말씀을 자꾸 하시는 이유가요.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는데 유승걸 당선인께서도 보셨겠지만 아직도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는 얼마 전에 퇴임하신 심재철 원내대표는 아직도 현금 살포해서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좌파 사회주의라고 규정을 합니다, 여당을. 이런 상황은 여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결별이 안 되고 준비를 하고 변화를 하라고 하는 사인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김 교수님 말씀은 공감이 아직 안 되고 있다를 지적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과거와 현재 또 미래에 관련되는 사항을 구분을 한다면 결국은 4.15 총선이 그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4.15 총선 이전에 어떤 생각을 했던 여러 의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결과로서 우리는 참패를 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서 또는 그 이전에도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아스팔트 보수라든지 또는 뭐 투쟁의 방식에 있어서도 삭발, 단식, 깃발 이게 과연 맞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았는 겁니다. 네. 저는 그때도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 앞으로도 이런 극단주의적 또는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투쟁 방식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요. 지금 대부분의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방식이 옳았다면은 저희들은 이번에 승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 방식이 사실은 물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참패의 원인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에서도 투쟁 방식에 관련된 사항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게 지금 현재 공감을 얻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우리 보수 관련돼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라는 게 진짜 말해요. 수구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뭐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수구 꼴통 보수다. 저는 그런 보수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신자유주의가 문제가 있다는 사항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경제 체제가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 1항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 안에서 또 따뜻한 보수, 또 경제민주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경쟁을 해서 낙오를 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네. 국가에서 또 당에서 반드시 돌봐줘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의 보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마무리 말씀을 미리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께서도 애정어린 시선으로 보수의 발전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한마디 조언해 주신다면요. 이 가치 설정 문제는 이제 유 의원하고 제가 말씀을 이제 나누었습니다만은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여전히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엉뚱한 그런 이제 그 발언들은 공감 능력의 결핍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N번방 사건에 대한 심각도에도 문제가 보였습니다. 그것도 역시 새로운 사회적 의지에 대한 공감 능력의 부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감수성이 네. 보수 세력에게 요구된다. 또 막말 파동은 이거는 뭐 그 감수성 이전의 기본적 교양의 문제인데 네. 그런 교양의 문제도 많은 사람들이 거듭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이렇게 삐져나왔다고 네. 하는 사실은 가치와 어떤 좌표 설정과 더불어서 그런 어떤 감수성, 약자에 대한 감수성의 문제, 또 태도의 문제 이런 것들도 미래통합당의 쇄신에 주목해야 될 대목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나 이 보수의 쇄신과 회복이 어마어마한 문제인지는 이렇게 하실 말씀들이 너무 많으신데 오늘 토론 시간을 많이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나눌 말씀들 중에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오늘 이야기를 못했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얼마나 이 갈 길이 뭔가, 그다음에 우리 유승걸 당선인께서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주셨지만 밖에서 관찰하고 있는 말씀하신 대로 미래통합당의 애정을 가지고 보수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도 회의적일 만큼 아직은 눈에 보이는 효과를
효과나 이제 발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지금 지점에서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분발하실 네, 거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유성글 당선인께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리면서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날이 얼굴이 수척해지면서도 차분하고 단호한 정은경 본부장의 브리핑은 방역 당국이 지켜야 할 제자리가 어디인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대구를 위해 전국에서 달려와준 의료진들 역시 본인들의 제자리가 어디인지 눈물겹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수의 몰락, 괴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혁신에 실패했다는 진단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새로워지지 못해 몰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 정권이 여러 경제 정책들에서 혼선을 보이는 동안 민심은 보수라고 지칭되던 정치 집단에 눈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심이 찾아간 그 보수의 자리에 보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들로 채워진 제자리에서 멀리 벗어나 보수라고 차마 말하지 못하는 먼 곳으로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수의 위기와 몰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래 그들이 추구하던 가치를 유지 발전시키는 제자리를 먼저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자리를 묵묵히 지킨 그분들에게 보내는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